항상 팔불출 같다고 할까 봐 남편 자랑을 어디 가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는 아빠고 오빠고 히어로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면 어이없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속으로만 몰래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오늘은 톡톡 채널에 우리 남편 자랑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남편은 화학공학과 교수예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워낙 많고 나라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도 참여하고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업무를 하는 조교도 여럿 있고 행정 업무 기본 사무만 봐주는 직원들도 있어요. 보통은 대학 본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예외로 프로젝트 사업할 때 들어온 사무직원이었거든요. 워낙 처리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이리저리 전화 받고 서류 발송하고 팩스 보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바람에 고졸은 제가 일을 하게 됐죠. 정말 운이 좋았어요. 사실 고졸이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컴퓨터 자격증이 많아서 업무에 많이 능숙하고 전산 회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됐죠.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고 완전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좀 많이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참 믿음직하고 거짓말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결혼했답니다. 그렇다고 센스 없고 무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자수성가를 해서 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리저리 다 소문이 나서 곳곳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남편이 맡아주기를 바래요. 특히 남편은 어떤 일이라도 남한테 미루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항상 매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보는 사람이죠. 근데 전 제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사실 주변에는 크게 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절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33살이었어요. 나이도 젊은 데다 능력 있는 교수였던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걸 남편은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전 식물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식집사라서 어렸을 때부터 화분에 허브들을 키우고 죽은 식물들한테 정성을 들여서 키워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화분들이 시들시들 하길래 햇빛도 볼 수 있게 집에 남는 식물 등 가져와서 좀 켜주고 식물 비료도 좀 줬더니 금방 또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먼지 제거하는 걸 좋아해서 잘 닦고 다녔어요. 이건 유튜브에서 배운 꿀팁인데 물에 린스를 섞어서 분무기로 뿌리고 닦으면 먼지가 잘 앉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닦고 다녔더니 한결 사무실이 쾌적해졌죠. 그리고 색깔별이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남들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해놨더니 비품 찾는 것도 빨라지고 서류 찾는 것도 너무 편해졌어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서류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종류별로 분류를 해놔요. 그리고 업무 처리가 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여기 일에 맞춰서 보고서나 문서 양식 등도 다 만들어 뒀고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든 업무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처음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정리된 업무 안내서를 주거든요. 그걸 보고 두 번째로 놀라요. 이거 정리하신 분 누구냐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 있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여기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업데이트되는 프로그램을 쓰는 줄 알았대요. 저는 그냥 조용히 웃었죠.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미나 씨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랐겠지만. 다들 네?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이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미나 씨처럼 일하면 우린 세계 1등 교수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무적이죠, 무적. 여기 먼지 하나 안 왔는 거 알아요? 미나 씨가 늘 청소해서 그래요. 업무 안내서 시킨 적 없는데 미나 씨가 만들었어요. 우리 쓰고 있는 문서 서식들도 다 미나 씨가 만들었고요. 내 사무실에 책상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놓고 서류도 정리해 놓고 비품실도 찾기 쉽게 다 분류하고 번호 붙여 놓은 거 알죠? 그것도 혼자 다 했어요.
회계 업무 말하면 뭐예요? 입 아파요. 내 회계사 친구가 회계 프로그램 뭐 쓰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정리해서 주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직원이 있다니까 자기 사무실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아무도 몰랐죠? 여기 미나 씨가 다 돌리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교수님이 저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다고요. 저도 처음이라서 한창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저만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넣었다고요. 알고 보니 보너스만 200이나 더 넣으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따로 연락을 드렸죠. 돈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받아주셨어요. 일한 만큼 보너스 넣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보너스 2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일을 10배나 더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사실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실망스럽다느니, 왜 이렇게 밖에서 못했니? 왜 1등이 아니니? 이런 말들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인형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저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부모님들과 참고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취업하고 돈 벌었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방통대도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고졸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더 얘기하지 않았죠.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대학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고3 때 제 인생에 너무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강박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버렸죠. 수민이라는 제 친구 아직도 보고 싶어요. 수민이랑 저는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고등학교까지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소꿉친구였어요. 수민이는 늘 성격도 다정하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았죠. 고3 때 다른 반이었던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고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의대에 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항상 저를 쪼아댔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들만 하셨죠. 저는 학원이랑 과외에 시간을 뺏겨서 수민이랑 자주 볼 수는 없었지만 카톡도 자주 하고 웃긴 게 있으면 같이 공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수민이가 연락도 뜸하고 바쁜지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고3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공부에 더 매진해야지 했습니다. 하루는 수민이가 미나야 나 힘들어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하니까 받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면 얼굴 보고 얘기나 좀 해야겠다 싶었죠. 오래간만에 본 수민이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할 정도로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친했다고 하면서 왜 오랜만에 보냐고 하겠지만 반도 다른 데다 학원에 과외에 눈코 뜰 새 없고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이 되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느라 매점도 잘 못 가고 다른 반에 갈 힘도 기력도 없더라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주쳐도 아주 잠깐씩이었던 거죠. 수민이는 미대에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받았다고 웃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항상 미대 진학을 걱정했었는데 학원의 선생님이 적극 추천해 주시면서 따로 과외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었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 학원 선생님이 따로 집에서 과외를 해 주겠다고 하고 수민이한테 약을 먹이고 몹쓸 짓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절박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아직 학생인 수민이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게 영상까지 찍어서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오열했습니다. 오로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아이였는데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카톡을 보냈던 날이 아마 그 선생님한테 당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됐냐면 너무 힘들었던 수민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내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 너는 살면서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아름답고 예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랑 놀면서 같이 그림 그리고 수다 떨던 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미나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한테도 말도 못하고 괴로워했을 수민이가 너무 보고 싶고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수민이의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말리는 부모님 앞에서 전 살면서 처음으로 반항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거의 눈이 뒤집어졌죠. 가겠다, 가지 마라 몇 시간을 싸워서 다른 집에서 항의도 들어왔고요. 결국은 저를 가게 해주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몇 시간 동안 빈소에서 울기만 했어요. 수민이 부모님한테 카톡도 보여드렸고요. 두 분이랑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두 분은 저라도 힘내서 살라고 좋은 대학도 가라고 하셨지만 전 모든 일이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같이 지내고 온갖 얘기도 하면서 지냈다가 수민이를 혼자 둬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지만 고3 때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하고 수민이랑 카톡 주고받았던 거, 편지 썼던 거 보면서 웃다가 울다가 난리가 났죠. 부모님이 다 갖다 버리려고 하니까 눈이 뒤집어져서 발작까지 하는 바람에 정신병원도 갔었어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미 제 인생에서 대학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싸운 날이었을 거예요. 과거와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요. 살면서 그때만큼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나 싶어요. 부모님도 자기 인생 망치려고 하는 제가 참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건데 늘 아쉬워요. 그 나쁜 놈의 미술 선생은 알고 보니까 학력도 위조, 나이도 위조,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뽀록나서 가중처벌 받았지만 10년형밖에 살지 않았어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까지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형량이 그렇다는 사실에 저는 더 분노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민이가 없는 내 삶이 그대로 또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는 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더라고요. 수능은 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생 때부터 돈 모았던 거랑 알바해서 돈 번 거랑 합쳐서 독립을 했죠. 꽤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그 이후에 다니고 싶던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자격증도 다 따고 나중에 일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전산회계 자격증도 땄고요. 그래도 이왕 일하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일하자라는 생각이었죠. 이제는 엉덩이가 빠그러질 것 같다고 후회하면서 말이죠.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고 나서 그래서 수민이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보고 싶고 해보고 싶었을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여행 계획을 짜고 보고 싶던 아이돌 콘서트에 꼭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같이 갔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추억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자전거도 타고 여러 국내 여행지도 다녔어요. 읽고 싶은 책들도 많이 읽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녔죠. 외국에도 놀러 가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곳이 좀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풍경 좋은 국내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무작정 걸어서 도시를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돈도 벌고 걸어 다니기도 해서 조금씩 죄책감을 지워갔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은 게 지금 정윤호 교수님 사무실이었어요. 내가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수빈이처럼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까봐 항상 교수님 주변이 쾌적하게 일하는데 불쾌감을 가지지 않게 공간도 업무도 계속 정리하고 분류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어떻게 정리했을 때 가장 찾기 쉬워할까 고민도 했고요. 교수님은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지치지 않고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의 서류를 섞어버리니까 보내야 하는 서류를 B 회사나 아예 다른 데로 보내버리든가 해서 일하시다가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의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맡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서 조용히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서 교수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느끼고 지켜본 바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사실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경거망동하는 것처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오지랖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능숙도, 일 처리 스타일,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분야까지 다 조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러저러한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져서 다시 두세 번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평소에는 A로 어떤 직원이 빠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길 시 B로 운영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교수님이 운영이 될 거라고 말이죠. 교수님은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팀을 돌려보라고 말을 듣게 될 줄을요. 보고서를 다 적고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100번은 고민한 것 같아요. 사실은 더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소심한 성격이 아니었는데 교수님이라면 내 진심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보냈습니다. 메일로 답신이 왔는데 정말 고맙다는 대답이었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직접 실행하실지 몰랐는데 교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했지만 그렇게 일하는 과정을 바꾸고 나서 효율이 한 5배는 올라가니까 교수님 정말 대단하다고 다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머리까지 좋으신 거냐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정말 으쓱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맡은 업무를 좀 어색해했지만 바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현저히 줄더라고요. 일을 여러 번 다시 하는 일도 없어지고 오발송되는 문서들이 없어지니까 거래처에서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일 잘하는 분들로 바뀐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니까 퇴근도 빨라지고 야근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다들 몸 컨디션도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교수님을 계속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이 사실 여기서 가장 바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편하게 하실지, 건강은 어떻게 지키실지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교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다 살펴보기 시작했죠. 교수님도 관찰력이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요. 분명 전산 회계 때문에 뽑았고 사무처리 잘 해주면 제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이 돌아가는 패턴을 순식간에 다 파악하고 모든 불필요한 체계를 바로잡고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해결책까지 남들 모르게 제시하니까 고마우면서도 수상했대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도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니
바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장한 걸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동종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일을 너무 잘해서 처음에는 약간 의심했는데요. 이 사람 산업 스파인가 하고요. 학교에 무슨 산업 스파이를 의심하지 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쓰는 화학공학 기술 개발 문의도 있고 연계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안 쓰는 비실한 식물들도 다 살려내고 이리저리 뒤죽박죽된 비품 창고 정리에 도서 정리에 아무리 지켜봐도 그냥 일하는 일터 주변을 다 살피고 관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다 놨다고 해요. 그리고 더러웠던 화장실도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좋은 냄새도 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가 돼서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결벽증이 있어서 화장실 더러운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완벽주의인가 했는데 항상 웃고 다니고 죽어가는 식물 키우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쑥쑥 커야지, 물도 많이 먹고 이러면서 혼자 할머니처럼 대화하는 것도 보고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같이 일한 지 6개월 만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교수 사무실을 조화롭고 즐겁게 운영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정신이 팔려 있었고요. 업무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어디 더 손볼 곳은 없는지 그런 것만 생각하고 다녔으니까 스파크가 튈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서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에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 관찰하고 있었다 보니까 눈이 결국 마주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면서 돌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그냥 보면서 웃게 됐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을 계속 보니까 정도 들고 조금이라도 안 웃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신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생활 패턴, 입맛, 커피 취향, 샐러드 소스 취향, 좋아하는 축구팀, 거의 모르는 취향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누가 오늘 공돈이 생겨서 초밥을 쏘겠다고 하길래 다들 와 이러고 있었거든요. 전화 주문하려고 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 와사비 잘못 드시니까 초밥 도시락 하나는 와사비 조금만 넣어서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저번에 드시는 거 봤는데 하길래 드실 때 표정이 미묘하게 찡그리시고 배고프신데도 몇 개 안 드시더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주문했거든요. 이번에 드시더니 저번이랑 다른 집에서 시켰냐고 하시면서 와사비도 살짝 들어가고 완전 맛있다고 도시락 하나를 다 드셔서 다들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저 정도는 기본이었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시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사서 드시고 일이 잘 풀려서 생각이 많을 때는 예가체프 아메리카노, 당이 딸려 보이실 때는 망고 요거트 스무디 그렇게 챙겨드렸어요. 출출해 보이실 때는 어느 베이커리에 무슨 샌드위치. 물론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고 경비 처리하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옆에서 잘 챙겨주면 아무래도 고맙잖아요. 교수님도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음식 취향이나 음료 취향을 빠삭하게 다 파악하셨는지 미나 씨, 아바라 맞죠? 미나 씨, 마카롱 황치즈? 하면서 찰떡같이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오레오 쿠키가 들어간 슬러시를 사주시고요. 저희는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슬슬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가끔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같이 사는 줄 알았다고요. 서로 음식 취향을 너무 잘 아니까요. 꼭 부부 같다고 하는 말에 저는 웃고 말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늘 의미심장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뭔가 촉이 온다, 심상치 않다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랑 말단 직원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 같았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둘만 있는데 되게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일상적인 얘기, 옛날 얘기도 하고 같이 업무 정리도 하고요.
제가 안 해본 일도 곧잘 해내니까 많이 신기하셨나 봐요. 업무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한다는 게 신기하셔서 그러지 말고 학교를 다시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통대에서 재학 중이라고 얘기했죠. 방통대 말고 제대로 학교를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방통대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학과 공부를 배운 적도 없는 제가 지금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교육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이나 과정을 다 알고 있다는 걸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제가 질문 한 번 안 하고 일을 다 처리하니까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전부터 정말 궁금했었는데 실례인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혹시 대학을 왜 안 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으세요? 항상 모든 순간 함께하고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학원 미술 선생님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자살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한다고 전혀 도와주질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항상 모든 걸 같이 하고 공유했던 사이인데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그 친구가 가장 힘들어할 때 알지 못했다는 게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돈 모아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어요. 다른 분들처럼 너무 아깝다, 학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은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잘 해오고 있었네요.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평생 흘릴 눈물 다 흘린 것 같았는데 그때 펑펑 애처럼 울어버렸어요. 남자 품에 안겨서 꺽꺽 소리내면서 운 게 처음이었는데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달래주셔서 그때부터 이성으로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팅팅 부은 눈으로 인사를 했더니 눈이 너무 귀엽다고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어제 일이 미안해서 집에서 샌드위치를 싸서 갔는데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파는 음식만 먹다가 누가 직접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해지고 힘이 나는 느낌이라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요리도 잘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어제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 보니까 칭찬 한마디에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맛있어 보이는 레시피가 있으면 만들어 가서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는 못 먹으니까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교수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요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교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지던 때라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란 것도 확신했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 산지 오래돼서 웬만한 음식은 다 할 줄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를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 편안하고 재미있어서 낯설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편안한 모습이 정겹고 좋았어요. 요리하다가 소매에 묻은 양념이나 정답게 불러주는 목소리까지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라고 갈등이 될 정도로 제 감정이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7살이면 꽤 나는데 좋아하는 노래들도 비슷하고 일할 때 듣는 노래들도 비슷하다는 걸 알고 서로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했어요. 노래 공유하는 건 진짜 내 세상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교수님이랑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일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진도가 안 나갈 때 듣는 노래 있어요? 음, 그럴 땐 가사 있는 노래 들으면 더 집중이 안 돼서 없는 걸로 듣는데요.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인생의 회전목마 들어요. 그거 들으면 모든 게 다 그냥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간 괴로움도요. 어, 그거 오케스트라 버전 알아요? 그거 듣고 너무 좋아서 일할 때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거 듣는다고 하니까 친구가 신나는 노래 들어야지 뭐 그런 걸 듣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동지 만났네? 정말요? 밤에 잠 안 올 때 듣는다는 친구도 봤는데 일할 때 듣는다는 사람은 주변 사람 중에선 처음인 것 같아요. 노래 취향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매일 들으면 기분 좋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기로요. 아님 그날에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주기. 아, 좋아요. 매일매일 뭔가 노래가 쌓이면 그것도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구나, 이렇게 버텨냈구나,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책 자주 읽어요? 미나 씨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나랑 7살 차이 나는데 말하는 건 미나 씨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놀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음악을 추천해 준다는 핑계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기 시작했죠. 하루의 시작을 응원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나만 설레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든 건 언제부턴가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교수님과 눈이 마주쳐서였어요. 잠깐씩 멍하게 절 바라보는 교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저도 모르게 장난꾸러기처럼 웃었거든요. 하루에 20번씩 그러다가 일부러 전혀 모르는 척 쳐다보지 않으면 저한테 일부러 와서 말도 걸고 혹은 맛있는 거 먹자고 집으로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여서 맛있는 가게에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게가 아니라 집이라서 더 좋았습니다. 같이 넷플릭스도 보고 음식하다가 웃느라 망쳐서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배불러서 잠시 소파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 손을 잡고 같이 잠든 교수님을 봤어요. 가만히 교수님의 앞머리가 눈을 찌르지 않게 정리해주고 있는데 교수님이 눈을 뜨셨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교수님이 우리 사귈래요? 그 말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리를 고쳐 앉고 가보겠다고 일어서는 저를 교수님이 붙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내 착각이었을까요? 같이 있으면 정말 재밌고 대화하는 게 정말 재밌어서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많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전 교수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랑 만나는 걸 비밀로 하고 사귀더라도 곧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교수님이 좋지만 저로 인해서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거나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요. 교수님께 더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면 항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난 미나 씨가 욕심나요. 내 옆에 항상 두고 싶고, 사실은 일도 하루 종일 너랑만 하고 싶어. 널 안고 싶고, 너랑 입 맞추고 싶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 너랑만 얘기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너랑 내가 서로 좋으면 그럼 된 거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없어. 너랑 내 연애는 우리 둘이 결정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 좀 볼래? 나는 너한테 정말 진심이야. 나랑 사귀자. 저는 교수님의 두 눈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수민아, 나 이제 행복해도 되겠지? 너처럼 말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내가 좋대. 외로워하는 나한테 네가 보내준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대. 나도 이 사람이 좋아. 네가 없지만 내가 네 삶의 몫까지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 될까? 지켜봐주고 응원해줘.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말이야. 너를 잃은 것처럼 내 사람을
더 잃고 싶지 않아.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정말 영영 후회할 것 같아. 도와줘, 수민아. 저를 잡은 교수님의 손을 떨쳐냈어요. 실망해서 고개를 숙이는 교수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맨날 안아달라, 예뻐해달라, 관심 가져달라고 칭얼거릴 수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혼자 처박혀서 방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먹고 싶은 음식 대신 이게 몸에 좋다고 이걸 먹어야 한다고 막 우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계속 나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거죠? 넌 항상 빛나고 예뻤어. 넌 몰라. 내가 널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관심 가져왔는지, 얼마나 예뻐서 좋아하는지. 좋아해. 오늘 나랑 같이 있자. 손만 잡고 잘게. 왜 손만 잡고 자요? 촌스러. 괜찮아? 그러니까. 왜 자기만 오래 생각했다고 생각할까? 왜 자기만 키스하고 싶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애정 표현을 숨기지 않는 사이가 됐어요. 물론 둘만 있을 때였지만요. 저희는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일하는 모습만 봐도 직원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연애하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수 냄새가 나지? 했더니 언니더라고. 웬일이야? 이 목석 같은 언니가 향수를 다 뿌리고? 원래 안 뿌리는데 누가 선물해줘서 말이야. 향수 뿌린다고 뭐 다 연애하냐? 내가 다른 사람이면 그냥 향수 뿌렸겠거니 하는데 언니는 아니야. 언닌 분명 요즘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얼굴이 활짝 폈어 지금. 저 봐 지금. 전에는 없던 화색이 돌잖아? 저거 말해봐. 뭔 일이야? 누군데? 아니라니까. 그러네. 요즘 미나 씨가 더 예뻐진 것 같네? 와,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엄청 좋아하나 보다. 부럽다, 부러워. 아, 교수님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아니, 말투까지 다 저렇게 바뀐 거야? 참, 사랑의 힘이 무섭다. 아유. 사람들이 대놓고 놀려댔지만 그만큼 제가 많이 변화했다는 얘기겠죠. 전에 일하던 행정직원 대신 다른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학력도 좋고 경력도 꽤 있었는데 우리 연구실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교수님을 존경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정도의 감정을 넘어서 교수님과 아예 사귀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모든 음식 심부름부터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직접 교수님께 갖다 드리고 말이라도 한번 더 해보려고 난리도 아니었죠. 얼굴도 예쁘장하고 애교가 넘치는 스타일이라서 보통의 남자라면 좋아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예쁜 걸 아는 사람이었죠. 그걸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여기는 여초 직장이라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여직원은 자기가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그러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티를 많이 냈는데 또 우리 직원들이랑 조교들은 불쌍한 건 도와줘도 불려시는 절대 도와주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차라리 다행이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는 제가 마음이 영 편치 않더라고요. 하루는 일부러 교수님 주겠다고 제가 싸온 김밥을 어떻게 냄새로 알아채고 먹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자기가 거의 다 먹어버리고 자기가 싸온 샌드위치를 교수님께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날은 하루 종일 저기압이었어요. 교수님이 제 기분을 눈치채고 오전 11시쯤 현장 가는데 다들 바쁜 것 같으니까 미나 씨랑 같이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나머지 분들 업무 잘 해주시고 오늘은 6시에 바로 퇴근하세요. 저희는 현장 견학하고 따로 상의하고 다음 주에 프로젝트 들어갈 거 계획 짜고 의논하다가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제가 쏠 테니까 이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맛있는 거 다들 드세요. 교수님, 현장 견학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가면 안 될까요? 행정 직원이 굳이 현장 견학할 이유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여직원은 잠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저를 깔아뭉개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는 잡무 처리하시는 분 아니세요? 고졸 직원이랑 굳이 업무 상의하고 계획까지 짜실 필요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놀랄 텐데요. 뭘 잘 모르나 본데 미나 씨 최종 학력이 그럴 뿐이고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에요. 그리고 아마 능력치는 지금 얘기하는 그쪽보다 5배나 더 높을 겁니다. 여기 모든 체계를 잡은 게 미나 씨예요. 저도 잘 못하는 일을 다 알고 하고 있고 이곳을 다 살피는 사람이라 제가 믿고 쓰는 겁니다. 주영 씨라고 하셨죠? 저번에도 서류 업무 처리 잘못돼서 본관 행정팀에서 문제 생겼던 것 같은데 입사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업무 파악이 좀 느리신 것 같습니다. 업무 숙달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직원들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미나 씨, 가죠. 네? 네.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그 행정직원은 한참을 열받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애교 부리고 말을 잘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실수를 해도 요리조리 잘 무마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전혀 안 통하리란 걸 몰랐었나 봐요. 도리어 교수님한테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확 찍혀버렸으니 자존심이 확 금이 가버린 거죠. 성큼성큼 걸어가는 교수님의 등짝에 나 열받았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가서도 저 기분이면 어떡하나, 내가 같이 일을 하러 가는 게 도움이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이 아니라 교수님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이 없어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집 앞에는 맛있는 음식이 배달돼 있었어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음식이고 뭐고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갑자기 너무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는 교수님도 답답하고 그 여직원도 그렇고 뭐가 다 혼란한 느낌?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서 교수님을 끌어안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텐데 괜찮겠어요? 나는 늘 겪는 일이라 괜찮지만. 내가 정말 화나는 게 뭔 줄 알아요? 내 김밥 그 여자가 다 먹은 거. 그거 내 김밥인데. 응? 응? 나 진짜 김밥 좋아하는데 너무 화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보같이 왜 눈물을 그렇게 그렁그렁해서는 어? 울지 말고. 나 진짜 화나네. 이 김밥은 내 남자 김밥이다. 네가 먹을 밥이 아니다. 왜 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안아주니까 좋네. 지금 배 많이 고파요? 아니요, 아직. 나도. 그럼 우리 잠깐 저기로 가자. 어? 어디? 응? 지금? 빨리. 그거 아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을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요.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그런 멍하게 다 풀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런 눈빛과 내 귓가에 속삭이는 간지러운 말들이 정말 저를 미치게 했죠. 한창 서로의 체온을 나누다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였어요. 그런 행복한 삶이 나에게 허락이 될까 잠시 아련해졌습니다. 내 눈빛을 읽은 건지 무슨 생각해? 웃긴데 당신이랑 결혼하는 상상. 잠깐 아주. 왜 잠깐이야? 나 데리고 노는 거야? 지금? 나는 맨날 하는데 그런 생각? 왜 잠깐만 하는 건데? 나 책임져야지. 나를 이렇게 바보 빙구로 만들어 놓고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나랑 지금 놀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른 남자 생각도 못하게 더 혼쭐을 내줘야겠네. 두고 봐. 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였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집이랑 거의 연을 끊듯이 살아서 과연 교수님 집안에서 저를 이해해 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곳에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봐줄지 걱정이 많았고요. 교수님은 제 원룸에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왔었는데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어렵게 독립했고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의 원룸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자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나마 짐이 적었으니까 망정이지 짐까지 많았으면 감당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장 짐 싸. 나는 너 이런 데 사는 거 싫어. 내가 없는데 이렇게 너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빨리 가자. 여기 살만해요. 조용하고 상당히 아늑하고 크지 않아서 다른 짐도 별로 없고 정리 청소도 쉬웠어요. 그런 거 나 없을 때 얘기고 나도 어제 너희 집에서 자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둘이선 너무 좁잖아. 빨리 짐 싸. 그리고 여기 월세를 얼마씩 내? 매달 35만 원이요. 진짜 싸네. 서울에서 이런 가격에 원룸을 구하다니. 그럼 매달 나한테 25만 원씩 주고 우리 집에서 살아. 이건 얹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히 룸을 쉐어하는 거야. 그 정도 가격이 나한테도 적당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만 어느 부모님이 식 올리기도 전에 며느리랑 아들이 같이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민폐예요. 아니, 우리가 남이야?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각자 가정 이루셔서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자 만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야. 결혼식 안 오셔도 난 상관없어. 그분들의 인생이니까 낳아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나 같은 환경에서 몸이 아픈 친구들도 많더라. 근데 난 아니잖아. 정말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랑 빨리 가정도 이루고 이쁜 애기들도 낳아서 북적북적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 망설이는 저를 세워놓고 대충 자기가 짐을 와구와구 다 싸놓더니 기어코 짐들을 트렁크에 다 옮겼어요. 그러고는 자기 집에 데려다주고 짐 정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 거니까 아무 곳에나 다 짐을 넣어도 된다면서요. 내 방은 어디로 쓰면 되냐고 하니까 나랑 같은 방이라는 말에 또 철렁했습니다. 진짜 부부처럼 사는 건가? 근데 같이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운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꽃과 편지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기분 안 좋을까봐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했는데 편지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결혼해 달라는 문구가 써 있었고 제 손가락에 딱 맞는 결혼 반지를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자기 잘 때 내가 몰래 재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어때? 예뻐? 이제 어디 가서 내 남자가 누구인지 당당히 얘기해도 돼. 난 결혼 일사천리로 진행할 거야. 너랑 하루라도 빨리 살 거니까. 전 너무 감동받아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프로포즈 받고 여자들이 우는 이유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한평생 나랑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빠른 길일인 5일 후에 청첩장을 와다다 찍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요일 예식 바로 하루 전날 통보했어요. 다들 어린아가 있는 얼굴이었죠. 특히 행정직원은 하루 종일 똥 씹은 얼굴이었죠. 앞에서 뭐라고 못하고 뒤에서 불려시는 따로 있었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부부끼리 같은 곳에서 일하면 더 많이 부딪히고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일할 때는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정도였어요.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저도 부장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너무 파격 인사 아닌가 했지만 제가 처리하고 정리한 일의 양이 정말 엄청났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저보고 체력이 좋다고 했지만 저도 악으로 깡으로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전 꿈만 같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정남이 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교수님은 절 더 귀여워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대학 교수들을 다 초청해서 연말 모임을 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석하라고 했죠. 저는 어색해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입을 옷을 걱정하니까 어디서 정말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예쁜 옷도 구해왔습니다. 처음이었는데 저도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들어서니까 곳곳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여러 곳에 인사드리러 다녔어요. 결혼했다는 말이 깜짝 놀라지만 남자분들은 다들 이런 미인과 부부라니 하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들 칭찬하고 응원해 주셨는데 근데 치맛바람이 무섭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학도 안 나오고 7살이나 나이가 차는 애랑 결혼한 거야? 양가 부모님도 없이 급하게 했다던데? 정 교수 장래도 촉망받고 능력도 최상위인 남자인데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한 거야? 보나마나 배운 거 없는 저 여자가 몸으로 들이댔겠지. 혼전 임신 이런 걸로 억지로 결혼한 거 아닐까? 하긴 저런 부류 애들 몸뚱아리 말고는 재산도 없잖아. 더러워. 예상은 했지만 얼핏 들어도 아무리 못 들은 척 해도 저런 얘기들은 저한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어디 갔다 오겠다고 갔는데 남편도 저랑 같이 다니는 게 부끄러워진 건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세상에 갑자기 혼자 태어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서히 머리가 핑핑 돌려고 할 무렵에 갑자기 남편이 앞에 단상에 있는 마이크로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결혼해서 새신랑이 된 정윤호 교수입니다. 저는 이 대학에서 교수가 됐고, 여러 성과를 내게 되어 많은 프로젝트에 참가, 많은 인맥도 얻고 스펙도 쌓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스펙은 바로 제 아내를 이 대학에서 만난 거였어요. 잠시 저희 교수팀을 도와주러 들어온 알바생으로 만났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지금은 부장급 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편해해서가 아니라 저를 음으로 양으로 가장 많이 도와준 직원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사무실 식물, 화장실, 주변 청소, 정리는 기본이고 저희 사무실의 모든 업무 처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바꿔줘서 일의 강도가 원래 10이었다면 3으로 바꿔준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 지금의 많은 업적들을 5년 후에나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간에는 아내의 그런 능력은 모르고 고졸 출신 여자가 몸으로 들이대서 교수를 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아까 행사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데 그렇게 수군거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내는 고3 가장 예민하고 힘든 시기에 사고로 친구를 잃었어요. 그 충격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극복해서 대학교도 이제 마쳤습니다. 이름난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등록금 벌어서 열심히 졸업장 따냈어요. 여기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자기 힘으로만 대학 다닌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어디서든 남 뒷말하는 법이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한 일 자랑하는 티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반해서 한참을 바라만 보다가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이뤘습니다. 자신이 제 허물이 될까봐 늘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서 평소 무뚝뚝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내 허물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야, 여보. 다들 어렵게 이룬 저희 사랑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일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좋은 인연을 이룰 수 있게 이런 훌륭한 학교를 세워주신 설립자와 각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운영팀들께도 감사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추억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멋지고 좋은 남자를 만난 걸까요? 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남자를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수군거리던 여자들도 입이 쏙 들어갔어요. 저를 어떻게 보던 이제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이 정말 날도 춥고 싸늘하지만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만큼은 봄날처럼 따스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줬어요. 내려와서 저한테 나지기 얘기하더라고요. 어,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아, 어떻게 이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건강하시고 예쁜 사랑하시길 빕니다. 저도 꼭 행복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옛날에 어릴 적 라디오에 사연 같은 거 가끔 보내보면 어쩌다 한두 번씩 당첨되기도 했었어요. 이번에도 될지 모르겠지만 털어놓다 보니 제 얘기가 꽤 길어지네요. 사실 주변에서는 특정한 어떤 곳에 수기처럼 올려보라는 말도 많았거든요. 요 근래 저에게 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얘기 좀 해볼게요. 전 결혼 10년 차이고 또래들 중에서는 제법 늦게 한 편이에요. 사실 대학도 못 나왔고 고졸인 학력을 갖고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긴 했던 것 같네요. 돌아보면 말이에요. 제 인생은 늘 준욱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엄마한테 눈치 보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후 아빠랑 동생과 살면서 또 타인의 눈치를 보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을 저마저 이렇게 외면하고 기죽어버리면 누가 과연 그 길을 살려줄까 싶네요. 하지만 어릴 때에는 도통 그런 말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 연애할 무렵 남편이 저한테 예쁘다고 할 때에도 비꼬는 소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영주야, 정말 영주는 코도 높고 눈매도 너무 매력적이야. 이러니 내가 첫눈에 반하지 않았겠어? 외모만 보고 좋아한 건 아니지만 외모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건 사실이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그게 곧장 칭찬으로 꽂히지 않는 거예요.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참 바보 같은 말 같네요. 뭐야, 왜 그래? 나 놀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래? 저의 이런 반응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서조차 그런 류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외모건 뭐건 간에 저에 대한 좋은 반응이 오면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어지간히 엄마에게 사랑이나 인정 같은 거 못 받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영주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 닮았으면 인생이 좀 더 편했을 텐데 말이다. 쌍꺼풀도 없고 너무 얼굴이 두부처럼 물렁해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맨날 둘이 안 닮았다고 하지. 안 그래도 속상한데 엄만 늘상 본인의 외모를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딸인 제 외모는 가차없이 비하를 했었어요. 그런 엄마는 몇 년이 지나 저와 남동생이 학교에 가 있던데 아빠에게 한 통의 전화만 남긴 채 집안 세간살이를 거의 반 정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섰을 때 이사 가는 것 마냥 기묘하게 집이 비어 있었고 아빠가 허탈하게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던 모습이 생각나요. 당시에는 아빠가 하던 일이 수입이 좋은 편이어서 그 시대치고 좁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끊고 난 뒤에는 나와 아빠, 남동생이 살고 있던 집은 아주 조금씩 물에 잠기듯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어 몇 년 좀 더 지나서 IMF가 터지고 말았고요. 아빠는 그때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파도 병원조차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학원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갈수록 저와 남동생 그리고 아빠의 꿈과 마음의 공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만 사이즈가 축소된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 집이라는 공간과 우리의 재산도 똑같이 축소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은 외모에 대한 놀림, 그리고 조금의 사랑도 주지 않고 늘상 남동생과 편애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빠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빠는 실상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저와 동생을 물질적으로 책임지셨으니 그것은 무척 대단하시지만 그 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연을 듣는 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시고 어떤 부모님의 자녀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 같은 생활권 안에 있었으면 누구나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아빠가 늘 저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소리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다 죽어. 다 다친다고. 하여간 뭘 할 땐 다 조심하고 다 알아보고 해야 돼. 그냥 그러느니 안 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저는 부모로부터 딱히 존중이나 배려, 사랑의 표현 같은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친구네 엄마가 소개해 주신 지방의 작은 물류 공장에 취직해서 한동안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면서 살았고요. 아빠는 여자애가 그런 곳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는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집은 점점 줄고 줄어들다 못해 바람 빠진 풍선보다 작은 집, 가끔 쥐도 나오고 벌레도 나오는 그런 집에서 도무지 탈출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제 딴엔 꽤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 모두 변변찮은 상황에 있을 때 저는 또래들이 웬만하면 다 갔던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취업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 아빠는 늘 마음에 빚이 있고 그걸 좀 좋게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늘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기에 모든 기본적인 스위치가 다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나 봐요. 이게 다 네 엄마 때문이야. 영주 니네 엄마가 그러고 나가버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충격받아서 일을 몇 달 놓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다가 점점 수입도 줄고 집도 줄이고 그런데 IMF까지 와버렸어. 진즉 애들 잘 키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좋은 일이 생겨도 좋게 받아들일 줄 몰랐던 아빠. 맨날 그렇게 소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부정적이기만 했던 아빠 밑에서 살아왔던 저는 저에게 구애해오는 남자의 반응도 곱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저를 바뀌게 해주겠다고 무던히 노력을 하기에 이 사람은 믿어도 될 줄 알았더랬죠. 하여간 많은 남녀들이 초반에는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착각을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몇 년을 교제하다가 30대가 되어서 저도 비로소 제 집으로부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과 그때 결혼을 결정해서 식도 올리고 둘이 살게 됐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남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주야,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임 가질까 하는데 괜찮지? 형수님이랑 재수 씨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뭐 먹을 거 많이 안 해도 돼. 이번에 누나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한번 식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 요리하려는 기똥차게 잘하잖아.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이 말을 곱게 못 받겠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 그렇게 저한테 매달려서 다 맞춰주고 죽을 신용을 하던 남편이 대뜸 자기 식구들을 초대해서 저에게 일거리를 넘기는 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촉박하게 물어보는 거야? 형님이랑 동서가 도와준다고? 왜 우리 집들이를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하려고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제일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오빠, 요리하느니 기똥차게 잘한다니? 그럼 내가 다른 건 못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뭐가 이골이 난다는 듯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버럭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한 모습에 저는 엄청나게 놀라버렸죠. 아, 누가 뭐래? 아, 네 입으로 너 잘하는 거 없다고 했잖아. 아, 그런데 요리는 실제로 잘하니까 내가 인정해 준 건데, 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내가 이런 거 부탁 하나 못해? 집도 절도 내가 다 해오고 이 결혼을 위해서 아,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영주 너는 뭐라는데? 저는 당시 전업주부로서 집에서 살림만 하긴 했었어요. 어지간히 부정적이고 어지간히 게으른 아빠와 남동생 각각과 살면서 집을 깨끗이 유지하려다 보니까 살림에 어느 정도 도가 트긴 했었죠. 남편 말 맞다나 요리를 못하는 편도 아니고 굳이 어느 쪽이냐고 물으라면 잘하는 편이긴 했죠.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었던지라 그때 시댁 가서 제가 해간 요리들을 좀 내놓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엄청 칭찬 일색이긴 했는데 이때 손이 형님들이 저를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말이에요. 와, 우리 동서는 가방끈은 짧다더니 요리끈은 아니 앞치마끈은 긴가 보다. 그쵸 사방님? 제가 처음엔 손이 형님이나 동서들과 인사하고 지낼 때 나름 편하게 사이좋게 만남을 가져보겠다고 너무 제 속에 얘기를 다 했던 탓일까요? 결혼 초반에 이렇게 며느리들끼리 셋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냥 허물없이 이 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 줄 알고 거의 약한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들 웃어넘기는 듯 하더니 결혼 생활하는 내내 마주칠 때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쯤 돼서야 이 둘이 결코 좋은 타입의 인간들이 아니란 걸 안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다 이거예요. 요리 잘하는 걸로 비꼬고 빈정떨댄 언제고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고 대량으로 음식을 준비할 때 꼭 저한테 떠넘기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그렇게 말 좀 하지 마. 애초에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지금 나한테 집 해왔네, 어쨌네 하면서 하나하나 뭐 따져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왜 결혼하자고 했어? 그리고, 형님이랑 동서는 손 까딱 안 하고 다 나한테 일 넘겨지는데, 내가 집도 제공하고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해야 돼? 그래 놓고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이 집에 초대하는 것조차 내 의사가 아니고 오빠가 정한 건데 나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남편은 제 말에 하나도 반박을 할 말이 없었던지 씩씩대면서 콧구멍을 마구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떤 부분에선 저를 가방끈이 짧네, 머리가 나쁘네 하고 무시해도 꼭 그 다음 날이면 사과하고 어떻게든 다시 아물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마땅히 미워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가서 또 속을 긁어대긴 했지만요. 아무튼 남편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고요. 형님과 동서는 진짜 무슨 악덕 2인조처럼 짝을 맞춰가지고 둘이 이죽거리면서 절 괴롭히더라고요. 대놓고 뭔가를 시키고 괴롭힐 때도 있었지만 제가 제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알아놓은 건 말로 인한 상처였어요. 동서는 희죽희죽거리면서 형님이 저를 약 올릴 때 같이 놀리고 쓱 빠졌고요. 형님은 아주 대놓고 저에게 회초리를 휘둘러대더군요. 제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지네 모임에 안 끼고 슬슬 빠지는 제가 몹시 얄미웠었나 봐요. 우리 둘째 서방님네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맨날 바빠? 집에만 있잖아. 나랑 막내 동서야 회사에서 맨날 보니까 가끔 동서 생각이 나더라고. 혹시 일자리 필요하면 여기서 일하게 해주고 싶긴 한데 가족이라 아무나 쓸 수가 없어. 그치 막내 동서? 우리 둘째 동서는 학력이 안 되잖아. 전에 무슨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나? 아, 내가 그거 우리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지네 친정엄마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낄낄대는 건지 슬슬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엄마가 옛날에는 무슨 공순이라는 정식 명칭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고 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그래. 아니, 근데 말이야. 공순이가 뭐야? 대체 공순이가. 요즘도 공순이 있나? 자기 일할 때도 자기 보고 공순이라고들 했어? 세상에, 저런 말은 저도 되게 예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옷 물류 공장에서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저를 비하하듯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웃기고 재미있는지 너무 웃겨 죽겠다는 말투로 말이에요. 나도 아까 기계 좀 만지고 우리 집 전등 고쳤는데 그것도 공순이 소리 들을 일인가? 아무튼 동선의 회사는 공순이 출신이랄까? 여하간 고졸은 안 되지 않아? 막내 사방님이 고졸 출신들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며? 그러자 막내 동서는 형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이 말에서 저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고졸 출신은 우리 신랑만 싫어하는 건 아니고 어딜 가든 다 그렇죠 뭐. 아우 몇 번 알바생 정도로만 썼지 정직원은 힘들잖아요. 저도 뭐 편견 갖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데이터가 쌓인 경우로 평가를 해보자면요. 고졸이면 대체로 머리들이 그렇게 딸려요. 아우 적당히 말을 해주면 못 알아먹고 내가 교수인 양 제대로 가르쳐줘야 알아먹더라고요. 형님이야 저보다 손윗 사람이라 치고 제 또래인 손아래 동서까지 저렇게 저를 비꼴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몇 마디 입 안 열고 조용히 형님 옆에 붙어 있길래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전형적으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타입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말까지는 너무 굴욕적이라 더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고졸하느니 차라리 중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고집만 세서 지들이 못 알아듣는 걸 막 화내고 자격지심도 장난 아니에요. 뭐 아예 중졸이면 자신감도 팍 가라앉아서 남의 얘기 그나마 잘 듣거든요. 하여간 아우 일 시키는 입장에서 고졸은 최악이죠 뭐. 어머, 이거 둘째 형님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내신 거 아니죠? 굳이 제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덧붙여 저런 말을 쓱 던지고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날의 말들을 좀처럼 잊지 못하고 계속 체한 듯이 스트레스를 받곤 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살림을 하며 이래저래 움직이다가도 정말 뭘 하건 간에 자꾸 그런 말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임신하고 아기 가졌을 때에는 더더욱 형님 동서를 만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본인이 들어도 좀 그랬는지 선을 긋더군요. 야, 형수님이랑 재수 씨가 그런 말도 해? 그건 좀 실망이다. 나도 그건 아무리 우리 쪽 사람이라지만 편 못 들겠다. 영주 너 그냥 당분간 그 사람들 만나지 마. 태교에 나쁘니까. 남편이 알아서 이렇게 말해주니 이후로 그들을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지들끼리 제 욕을 하던지 말던지 애기도 잘 안 보여주고 시댁 모임도 잘 안 갔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무지 피할 수 없이 연중 행사로 명절 때는 보잖아요. 그때는 남편이 한번 슬쩍 언지를 주는데도 이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저 형수님 그런 얘기 하신다고 이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만하세요. 나름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형님을 더 발끈하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큰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민망했던지 차마 저희 남편에게는 뺑 못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저희 남편조차 혀를 내둘렀고 주변에서 말리는 분위기였죠. 어머, 제가요? 제가 왜요? 동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머, 세상에 왜? 어머, 자기 되게 웃긴다. 서방님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나 오해받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 저, 형님, 제가 뭐 어떻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도 형님은 여전히 얼굴이 삶은 문어처럼 빨개져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저를 마구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어머, 자기 뭔데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안 그래요?
아니, 막내 동서, 자기가 말해봐봐. 아니, 내가 둘째 동서한테 뭐 말실수라도 한 거 있어? 그러자 한창 이 사이에서 저와 형님 사이간을 보며 빠르게 눈을 넙치마냥 옮겨대던 막내 동서는 냅다 하고 저 말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던져버리더라고요. 아니요. 저도 두 분 얘기하실 때 늘 같이 있었잖아요. 이건 둘째 형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큰형님은 맨날 둘째 형님 걱정하고 챙겨주시는데, 분위기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러니 저만 궁지에 몰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거북하니까 어머님이 말리셨고 빠르게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됐답니다. 돌이 막 지난 아기를 안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와중에 남편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몰라요. 그나마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남편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잘 아니까 나한테 얘기해. 솔직히 내가 봐도 형수님 아까 좀 이상해 보였어. 그렇게 발끈하고 화내는 거 처음 봐. 자기 딴에는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겠지만 나는 당신도 잘 알고 우리 형수님도 어느 정도 알잖아. 뭔가 이상하다는 것 정도는 알지. 저는 애지간히 억울했던지 그나마 남편이 저 정도 선에서 받아주는 것조차도 그렇게 감지덕지하게 여겨지고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 짜증나는 인간들을 매년 끊임없이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가능하다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시댁에서 아들들 옹기종기 모여 살게 한답시고 다 근거리에 살게 하셨거든요. 막내 서방님이 차리신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내 동서도 일하고 그걸 도와준답시고 형님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역 근처에 있는지라 애지간하면 지나갈 때마다 잘 마주치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그 둘은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지들이 회사에서 저지르는 비리를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더라고요. 아마 그조차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든 것 같아요. 그러니 들을 때는 더 열받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커피 머신 산 거 어떻게 처리했어? 그때 그거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나 우리 민호 아빠한테도 팁 주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 거야? 요런 거 세무조사에 안 걸리게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줘 봐봐. 그 말을 듣고 막내 동서는 뭐 대단한 거 알려준다는 듯이 아주 눈을 번쩍이더라고요. 형님 그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도 처음에는 좀 무섭고 쫄았는데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래 빼돌리고 영수증 처리 대충 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대충 영수증 써달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번에 커피 머신이랑 애들 소파까지 같이 샀는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막내 동서네가 무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엄연하게 명분을 걸어두고서는 지들 살 거 실컷 사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들 집에 가구들도 바꾸고 무슨 명목이 있다고 아주들 신이 나 있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작당을 해먹고 있으면서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고 저를 무시하는지 너무 곱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우리 애가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 저는 아주 희한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늘 어딘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 기에 눌려서 길을 못 펴던 저에게 인생이란 건 얼마든지 새롭게 바뀌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이자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던 언니였어요. 원래 맨날 어린이집 등하원 시키면서 얼굴을 보긴 했지만 친해진 건 아마 원에 있는 행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 5살 위의 언니였는데 자기 아들과 우리 아들이 잘 노니까 이런 모습을 너무 귀여워하더라고요. 승준이 엄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와. 내가 커피 맛있게 내려줄게. 애들은 여기서 놀게 하고 우리도 놀자. 몇 번이나 이렇게 초대를 해오길래 저도 간식거리를 사들고 아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법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막 말을 더듬거리면서 물었어요. 어머머, 신우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러자 언니는 여지껏 밝았던 얼굴에 슬쩍 그늘이 지더니 어쩔 수 없다는 어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어.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지독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 안 한 신우 2년만 데리고 살아달라고. 안 그러면 아파트고 뭐고 다 빼라고 난리가 났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벌써 5년째 같이 살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지도 눈치가 있으니까 매일 집에 붙어 있지는 않아. 이 언니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지독한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우랑 엄청나게 싸워서 이혼하려고도 하고 이사 가려고도 해봤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사 갈 거면 자기도 밟고 가라고. 자기 볼 때는 어때? 나 그렇게 사는데도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 게 용하지. 이때 좀 혀를 내두르긴 했는데 더 놀랄 거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개천에서 용난다고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도저히 꿈도 못 꿀 이런 환경에서 이 언니는 기이한 일을 해냈더라고요. 진짜 여러모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더라고. 신우이랑 어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러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팔자 고치려면 그냥 나를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독하게 말하던 언니는 먼 종이를 하나 갖고 오더니 쓱 보여주더라고요. 글쎄 제 기준에서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증명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자 언니는 한숨을 토하면서 본인도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죽을 맛이라면 나 좋게 하는데 시간과 체력을 써야 하지 않겠어? 사람 원망하는데 쓰기는 싫더라고.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날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괴롭혔던 신우이랑 어머니 말이야. 내가 저거 눈앞에서 흔들어대니까 그 뒤로 별말들을 못하더라. 자기는 전에 고졸이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만 난 4년째 나왔어도 변변치 않았거든. 그러니 늘 며느리를 무시하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었어. 이 언니는 정말 혹독하게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쪼였더라고요. 밤 잠시간 다 아껴가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공무원 준비하는 카페에 관련된 팁을 받아서 요리조리 계획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같은 말을 저에게 툭 던지는데 저는 그때 왜 그게 농담같이 들리지 않고 머리와 가슴 속으로 쏙 들어왔던 걸까요? 사람마다 뭔가에 꽂히는 계기나 뭔가와 만나는 인연과 타이밍이 있나 봐요. 승준이 엄마도 한번 세무사 시험 도전해봐. 절대 쉽다거나 할만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팁을 줄 수는 있을 거야. 자기 지금 그렇게 사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걸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그러느니 본인이 능력을 높이는 데 시간을 써. 그 지랄 맞은 형님이랑 동서? 걔네들 그냥 다 눌러버려. 스펙으로 밟아버리면 되는 거야.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며칠간 아주 심오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었어요. 고졸이네 어쩌네 하며 놀려대던 것들, 지들은 뭘 대단한 걸 하고 있는데 그깟 사무실? 지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아주 가짱게 사업하는 것 같다며? 사람 일 어찌 될 줄 알고 함부로 누굴 무시해? 막말로 자기가 세무사라도 돼서 걔네 회사 다 뒤집어 버리면 어쩌려고? 이 언니의 말처럼 제가 무슨 형님 동서를 깔아뭉개고 복수할 생각으로 세무사 시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동기로 뭘 한다고 오롯이 동기가 결과를 주진 않잖아요. 그냥 여러모로 많은 도전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말을 신경을 쓰지 말던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내 환경을 더 높여서
그들과 안 마주치던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남들이 보면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형님 동서한테 상처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여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저에겐 엄청 큰 상처였는걸요. 고민하던 끝에 이 언니와 저희 남편에게 세무사 시험을 보겠다고 선포했어요. 언니는 심각하게 듣더니 중간에 포기할 거면 하지도 말라고 조언해주는 자기만 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부야 본인이 하는 거고 한계도 있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순 없는데 조언해주는 것도 조언 듣는 것도 둘 다 사람의 시간 쓰는 거야. 난 자기가 열심히 꾸준히 하겠다면 팁을 줄 거야. 근데 어중간하게 내가 그때 자기 앓는 소리 좀 들어줬다고 어설프게 복순이 뭐니 일시적으로 불타오르는 거면 안 할래. 그런 말을 들으니 전 뭔가 이걸 붙잡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얘기해준 공부할 범위를 들으면 점점 이가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때는 저를 말렸습니다. 세무사 시험? 자기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그래? 누가 또 우리 색시한테 바람을 불어넣었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살림이나 육아를 제쳐놓고 뭔가 한다고 할까봐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솔직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형님이나 동서 못지않게 제가 살림만 하고 붙어있길 바라는 남편의 길들임이 더 싫었어요. 누가 자기를 무시해? 누가 우리 색시를 무시해? 어? 자기는 지금 모습으로 충분해. 뭔가 더 안 해도 괜찮아. 뭘 또 그 나이에 머리 아프게 공부냐? 그 엄마는 원래 머리가 좋았나 보지. 그냥 남 얘기다 하고 넘겨. 돈은 내가 버는데 당신이 왜 그런 고생을 해? 말이야 저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은연중에 그냥 늘 지식이 어딘가 부족한 채로 자기 옆에 그냥 말없이 본인 보잖아 하면서 있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게 결혼 연차 점점 지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도록 남편에게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아이와 남편이 깨어있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아이 친구 엄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명 미숙언니라고 부르던 그 언니는 제 진심을 알고 조금씩 팁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자기도 이른바 맘시생, 엄마 고시생 된 거야? 결심한 이상 남편이나 시댁이나 뭘 어떻게 다들 지저대도 그냥 무시해. 그리고 이거 듣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거 들어주고 멈춰 있으면 그냥 50 되는 거야.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자기 아니면 애나 남편이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왜 못해? 심지어 남편은 성인인데 밥이나 빨래나 그런 거 다 적당히 알아서 시켜. 그리고 자기는 여기 커뮤니티 보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수기들 보면서 계획을 잘 세워봐. 이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주기도 하고 본인이 들었던 강의나 문제집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골라주더라고요. 언니도 바쁜 인생 살고 있는 와중에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봐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엔 배포 있게 시작했지만 공부할 내용도 많고 일단 영어가 너무 딸렸거든요. 이럴 기세로 시작했던 건 아닌데 중간에 너무 힘이 딸리더라고요. 역시 맘시생, 엄마 고시생들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공부하는 줄 알게 됐죠. 남편은 나 아니면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입는다고 징징거리지. 진짜 내 손길이 가야 하는 애기도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놀아줘야지. 나 자신을 챙길 시간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다. 나를 챙길 시간은 어찌 보면 정말이지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공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계속 남을 위한 손만 부지런히 놀리다가 나 잘 되겠다고 펜 잡아본 건 공부할 때밖에 없었거든요. 전에 어디선가 들은 말 중에 세상은 내 맘 같지 않고 다 지 맘대로 흘러간단 말이 생각나는 게 안 그래도 공부가 고달팠던 때에 저를 아주 머리 아프게 한 일이 연달아 터지고 말았죠.
솔직히 이 난리 속에 무슨 시험을 준비하냐 싶어 잠깐 때려치우기도 했었답니다. 그때 뭐 때문이었냐면 바로 우리 아들내미가 어린이집에서 크게 다쳐서요. 놀다가 계단에서 굴렀는데 너무 크게 다친지라 치아도 망가지고 빠지고 여기저기 꿰매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당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본인도 많이 놀랐겠지만 그걸 자기 엄마한테까지 알려야 했을까요? 이걸로 우리는 엄청 크게 싸우게 됐어요. 왜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까지 해서 내가 혼나게 만들어? 이게 솔직히 내가 야단 맞을 일이야? 내가 공부한다고 애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놨냐고. 점심 먹고 일어난 사고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근데 왜 그걸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나를 무슨 뒤늦게 공부 요란 떠는 미친 여자로 만들고 지 자식은 다치게 만든 애 엄마로 만드냐고. 당신 때문에 지금 형님이며 동서까지 가족들 단톡방에서 비아냥거리잖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실 그대로였거든요. 남편이 입방정을 어줍지 않게 떵까달게 형님이랑 동서, 시댁 단톡방에 있는 모두가 저의 공부 내용을 알게 됐어요. 거기다 대고 둘이 얼마나 입방아를 찌어댔던지 어머니는 거기서 씩씩대고 계시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머, 동서, 세무사 공부해?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거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나? 아니, 아니. 아무나는 아니지. 뭐 대학 나오면 한 번씩은 도전해보지 않나? 동서는 대학 안 나왔으니까 힘든 거 많네. 아우, 그래도 그렇지. 애기 엄마가 애를 챙겨야지. 그런 걸 챙겨서 가정을 내팽개쳐도 괜찮겠어? 이렇게 먼저 씨를 뿌려대는 형님의 밑밥에 막내 동서가 옳았구나 하고 잡아채가지고는 아주 둘이 저를 잘근잘근 씹어대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저도 우리 준서 어릴 때에는 일 안 했어요. 지금 사무실도 남편이 같이 봐주니까 오는 거지. 저 혼자 창업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죠. 둘째 형님 진짜 겁도 없으시다. 애 그맘때쯤이면 다치는 거 부지기수인데 걱정도 안 되세요? 둘이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니 아주버님부터 해서 막내 서방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까지 일제히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그 내용을 다 쓰기도 싫고, 그냥 아무튼 다 제가 잘못했다, 이딴 식인 거죠. 이날 전 그동안 결심만 하고 못했던 일을 저지르게 됐으니,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매우 큰일이었어요. 아마 요즘 시대 며느리들에겐 다 하늘같이 딜레마인 일일 텐데요. 바로 다름 아닌 시댁 단톡방. 이놈의 단톡방의 알을 깨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요. 내가 더 이상 이것들 떠드는 소리 못 듣고 살겠다. 이러다 내 명예 못 죽지 싶어서 니깟 것들이 뭔데 내 숨통을 막나 싶어 박차고 단톡방을 나와버렸어요. 이때 남편이 당황해서 몇 번이나 초대를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나가버렸고 결국 포기하더군요. 뒤로들 제 욕을 얼마나 뻔질나게 했는지 귀에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날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족쇄 중 하나를 풀고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이들을 떠올릴 때의 마음은 여전히 달갑지 않아서 그만 그때 흐지부지하게 시험 준비를 멈추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연말을 맞고 보니 어찌나 속이 허전하고 허무하던지 그런 와중에 남편이랑 아주 크게 싸운 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 인간이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글쎄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비싼 게임기를 사들고 집에 와서 숨겨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네 집 나이만 먹어버린 아들과 사는 건지 아니면 성인 남자로서 재구실을 못하는 인간과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오빠 미쳤어? 이게 돈이 지금 얼마야? 나 봐. 나 이거 지금 당장 욕조에다 던져버릴 거야. 아주 물 다 뒤집어 쓰고 다시는 복구 못하게 망가뜨릴 거야. 남편은 이때 사색을 해가지고 제 입으로 저한테 이게 얼만지 알고 그런 망소리를 하냐며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직장 다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해줘?
내 돈이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못해? 아, 남들은 다들 막 바람도 피고 더 못된 데에다가 시간이랑 에너지 쓴다고.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아, 나처럼 충실하게 가정만 보는 남편이 어딨냐고. 아, 이거 게임기 하나 사서 좀 놀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 아휴,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뭐 무슨 바람?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그럼 지는 왜 저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죠? 전 바로 반박했지만 남편은 도저히 들어먹질 않아서 며칠을 냉전이 지속되었고요. 그동안 저는 결국 포기하고 버려두었던 세무사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때 정말 이가 갈리더라고요. 남편도 날 바보 취급하고 시댁 식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저를 바보 취급하고 말이에요. 저에게 세무사 시험을 권유했던 미숙 언니에게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렇게 어렵게 저는 또다시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뭔가 다들 제가 공부하는 꼬락서니를 못 보겠던지 하필이면 그 무렵쯤 그동안 그렇게 죽을 듯이 연락도 안 되고 존재도 잊혀가던 엄마에게 연락이 온 걸까요?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몰라도 저와 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주야, 엄마야, 엄마 기억하지?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와, 진짜 이때 정말 미치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소리가 본인 안 보고 싶냐고요? 님들이라면 저런 엄마가 보고 싶겠나요? 엄마는 오랜만에 연락한 주제에 실컷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본인을 아주 한없이 불쌍한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저와 아빠와 제 동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전 대충 무시하고 그렇다고 혈연인 관계를 차단할 수도 없어서 적당히 전화를 받아주고 말고 하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정신사나운 속에 공부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대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거죠. 그 와중에 절 정신 번쩍 차리게 했던 건 말이에요. 참 세상 일이란 걸 모르겠는 게 저라는 사람의 급수를 한 단계 더 올려주는 데에 일조하는 건 늘 불편한 사람들 덕분이더라고요. 저에게 도움도 주고 조언해주는 사람 덕도 있지만 보통은 날 열받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는 그 꼴 안 보겠다고 악쓰고 성공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한창 바쁜 때에 하필 어머니가 다치셔서는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밥이라도 챙겨주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마주치기 싫어 죽겠는 형님과 동서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여전히 저를 열받게 하고 혐오스럽게 굴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야. 그 뭐지 세무사 시험 본다며? 아직도 준비하는 거야? 벌써 몇 년째야. 한 3년 되지 않았나? 아닌가? 4년인가? 이러다가 승준이 대학 가겠다. 안 그래? 이런 말 정도는 좀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빠직하게 제 속을 긁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몸을 휙 돌려서 형님을 노려봤어요. 자신 있으면 붙어서 여기저기 조사도 다니고 좀 그래봐. 동서가 하는 세무조사는 진짜 볼만하겠다. 안 그래? 솔직히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저기 어디서 운석 하나가 우리나라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금괴를 만들어낼 운명 정도? 이런 확률이 알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넙죽 엎드려서 우리 동서 업고 다닐게. 우리 집에 아주 대단한 세무사님 계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형님 그 특유의 이죽거리는 얼굴로 낄낄거리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좀처럼 품어본 적이 없는데 저 스스로도 좀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어쩌다가 이런 무서운 생각이 슬그머니 제 안으로 들어왔는지 놀라울 정도라고요. 이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막내 동서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낄낄거리던 장면을 쉽게 잊을 수가 없더군요. 사람이 뭔가 열받고 혐오스러운 악한 어떤 계기를 갖고 노력을 하면 썩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시작하는 계기로
어느 정도는 끌고 가주는 것 같더군요. 제가 공부하다 하다 너무 지치고 기력이 빠져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마도 평생을 함께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은 형님과 동서를 떠올리니 그럴 수 없더라고요. 기왕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 니들과 어떤 인연으로건 엮여서 봐야 한다면 감히 이제 나한테 말 함부로 입 못 놀리게 해주마 하고 마음 먹었었어요. 이런 마음만으로 당연히 시험 칠 만한 역량의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 어떤 성과들을 짧게 보기는 했었답니다. 당연히 저는 먼저 합격한 미숙언니만큼 1년 정도 준비해서 될 감은 아니었어요. 해마다 미끄러지길 반복해서 이젠 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험을 쳤죠. 미숙 언니조차에게도 시험 본다고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모든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고 홀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돌아온 결과는 눈으로 보고도 낼 것 같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던 결과 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너무 넋이 나가고 들뜨면 입이 떨어지지 않나 봐요. 화면을 눈으로 응시하고 있고 내 머리도 모든 걸 인식했는데 이게 막 어떤 감정으로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미숙언니였습니다. 언니, 언니 저기, 왜 그래? 저기 무슨 일 있어? 저는 어버버버하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겨우 맞닥뜨려가면서 말을 했어요. 합격했다고 말이에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숙 언니는 비명 같은 환호성을 질렀고 전화를 끊고 곧장 광화문 쪽에서 우리 집까지 달려와 저를 얼싸안고 축하해 주었답니다. 남편에게는 좀 더 지나서 알렸는데 듣고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다 포기하고 거짓말 치는 줄 알았다나요? 전 자연스럽게 남편을 통해서 시댁으로 퍼지길 기다렸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웃긴 건 시댁 형님과 동서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그 어떤 언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승준애미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더니 진짜 네가 된 거 맞냐? 아유, 그럼 뭐야? 그게 무슨 일 하는 건데? 이제 나가서 일하는 거냐? 아이고, 근데 그 네 형님 말로는 너 앞으로 직장 다니면 바쁠 거라던데. 애 키우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아유, 그거 꼭 따야 했어. 이때 저는 여기서 열이 확 하고 뻗치더라고요. 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 여시같이 못된 것에만 지능이 발달한 것들 말이에요. 그렇게 절 골려댈 때는 언제고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이 좋은 사실 가지고 벌써 부정적인 것부터 따져가면서 절 걱정하듯 빈정대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본인 큰며느리 손바닥에 놀아나서는 둘째 며느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이뤄낸 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아들 이겨먹을까 봐 자기 아들 불편하게 살림도 제대로 안 할까 봐 그것만 걱정인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뭔가 복수를 하고 쳐내려고 하려면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없이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정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성만 내가며 덤비다가 간사한 형님이 짜놓은 수렁에 빠져서 더 허우적대고 훨씬 큰 상처를 입었었어요. 적어도 제 손에 칼자루는 있어야 제대로 휘둘러댔을 텐데 그땐 저도 너무 모르고 아둔했던 거죠. 결코 이런 데에 쓰겠다고 제가 칼을 갈았던 건 아니다. 그걸 자기들에게 향하게 갈아준 셈이 됐으니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취업선에 뛰어들어서 일하고 있는 미숙 언니에게 이 부분에 대해 상담했고요. 결국 전 장비를 아주 잘 갖춰서 그들 앞에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꼴보기 싫은 인간들 앞에 제가 갔을까요? 다름 아닌 마치 어린애한테 떡 하나 들고 희롱하듯 놀려대듯 제 세무사 시험을 가지고 그들이 놀려댔던 것, 실제로 지들에게 들이닥치면 뼈도 못 추릴 그것,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지들 입으로도 곧잘 했던 소리가 있거든요. 어째 세무조사 들어올 만도 한데 안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 말을 형님이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 친구 보면 남편 네 회사에 그렇게 툭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나 봐. 그러고 보면 자기네는 진짜 계속 요리조리 잘 피해간다. 운이 좋은 셈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 삥땅 많이 쳐놔. 뭐 대외적으로 안 걸리게 넘어가는 팁도 이미 빠삭하겠다. 자기네는 아주 천하무적이지. 나한테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으면 더 좋고 말이야. 이러면서 시궁창에서 굴러다니는 쓰레기 마냥 지들끼리 머리 맞대고 낄낄거리더니 아주 꼴 좋다 이거예요. 저의 합격 여부를 듣고 뒤에서 어머니를 조종해서 저에게 가짜는 소리를 쏟아붓고 실제로는 연락 한 통도 안 하던 그들은 세무조사 건으로 그들 회사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아주 정나미가 떨어진다는 듯 무슨 어디 생선 가게에 걸려있는 생선을 쳐다보듯 아주 영혼 없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 동서 뭐야? 뭐 때문에? 세무조사? 아니, 아, 아니 저기 말을 해주고 와야지 이런 건. 아니 막내 동서한테도 연락 안 한 거야? 어? 말해봐 막내 동서. 막내 동서야 뭐 당연히 제가 연락도 쥐뿔도 한 거 없이 똑같이 황당해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저한테 해볼 테면 해보라고 골려대던 게 수년간이었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와중에도 끊임없이 저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게 그들이에요. 원래 세무 관련해서 이런 게 들어가려면 여러모로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사전 통지를 했는데 왜 저딴 반응인들인지 모르겠어요. 뭐 통지를 2주 전에 받기야 했었겠지만 그걸 하겠다고 들이닥친 인원 중에 제가 있으니 어이가 없었던 걸까요? 까짓거 그 정도야 마음 넓은 제가 이해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그 뒤로 정말 그네들은 쥐잡듯 털리기만 했었거든요. 지들 딴에는 뭐 불복을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요. 무슨 헨젤과 그레텔이 걸어가는 길에 빵을 줄줄 흘리고 가듯 저는 형님이 본인 입으로 저한테 나불댔었던 허술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세무 관련 공부할 때에도 가끔 머릿속에 슬쩍 지나가던 내용들이 있었기에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니 저렇게 잔뜩 쫄아가지고는 화를 냈다가 눈치를 봤다가 윽박질렀다가 아주 스스로도 미친 여자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러니 이쯤 되어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올 만하지 않았을까요? 예, 너 진짜 어쩜 그러니?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을 생각이냐? 그 잘난 시험 하나 봐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열심히 살겠다는 네 아주버니랑 막내네를 그렇게 쥐잡듯 때릴 일이냐고. 안 그래? 어제 네 형님이랑 막내 동서가 집에 와서 아주 사정사정하고 빌더라. 너 말이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그 짓거리 그만둬. 응? 네가 그같이 일하는 사람들 네 입으로 설득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만하자고 하란 말이야. 진짜 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넌더리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 하도 형님 동서랑 자주 마주치고 그들이 진상짓을 하니까 거기에 묻혀 있었던 것뿐이지 그 둘을 걷어내고 어머니랑 마주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게 절 괴롭히는 거예요. 전 그냥 이렇게 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왜요, 어머니? 언제는 어머니 아들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뭐가 문제예요? 막내 서방님네 뭐 돈 투자라도 하셨나요? 성실하게 본인 직장 다니고 계신데 엮어서 문제될 게 뭐예요? 형님이 혹시 그쪽같이 꼬여내가지고 엉뚱한데 돈 빼돌리신 건 아니고요? 그럼 어머니 말 맞다나 어머니 아들들 문제는 아니네요. 큰 며느리랑 막내 며느리랑 둘이서 머리를 얼마나 굴려대서 빼돌리고 장난질을 쳤는지 아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그쯤부터 약간 할 말을 잃으신 듯 뭐라도 생각하시는 듯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좋다 이거예요. 형님 동서 그 두 인간들이 어머니한테 절 고자질해서 엿먹였으니 똑같이 엿먹여보는 거죠. 저거 다 걸리면 막내 서방님 그거 감당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왜 돈을 허투루 써가지고 남편 앞길을 막냐고요.
진짜 야단치고 두드려 패야 될 건 형님이랑 동서지.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머니 시사 프로 좋아하시잖아요. TV에 막 세금 안 내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프로 재밌게 보시는 분이 그런 의로운 일을 하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잡혀서 욕먹을 짓 한 며느리는 따로 있잖아요. 말종이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맞는 말로 공격을 해서 얼얼하셨던 건지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물론 이걸로 우리 남편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에게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아마 지 형이랑 동생한테 어지간히 위아래로 시달렸나 봐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건 말건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죠. 어차피 더 싸울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이제 남편이랑 싸우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형님과 동서는 정말로 똥줄이 타버린 건지 아니면 제 말에 설득당한 어머니가 그 둘을 내친 건지 둘이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달라, 카톡 좀 읽어달라 연락이 오는데 제가 대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맘 같아서는 그렇게 세무조사 같은 거라도 나와보라며 골릴 때는 언제고 이러냐며 따지고 싶지만 그러기엔 그들 지금 되게 불쌍하고 피마르는 상태거든요. 불복한다고 해서 이기는 사례도 거의 없고 더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자료 준비라도 빠듯하게 해놔야 하다 보니 둘이 여러모로 제정신 아닐 거예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저쪽 강에서 흘러내려가는 게 보일 거라던 중국의 속담인가 뭔가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냥 저대로 열심히 이대로 커리어 올려가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이런 계기에 올라타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온 나무 위는 새로운 세상이네요. 이게 진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며 배울 게 아주 많아서 신기해요. 복수하고 갚는 것도 이쯤 했으면 됐고 나머지는 지들이 굴러떨어지게 내비두는 수밖에요. 전 저대로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 또 다른 제 인생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쉽지 않은 터널이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해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잘 되시길 소망합니다.